김정은이 형제들과 쌍쌍바 나눠 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피살된 이 북한의 김정남. 최근 그가 사망하기 약 2달 전에 이 지인에게 망명 권유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에 이 김정남이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에 따르면 2013년에 장성택이 숙청된 직후에는 김정남이 한동안 좀 몸을 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설 경호원 2명을 대동한 채 김정남이 굉장히 몸조심을 했는데 2016년 12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김정남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경호원 대동도 없이 식당 주인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하게 혼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식당 주인이 한국이나 미국으로 망명을 김정남에게 권유했는데 그때 김정남이 정치 얘기는 그만둡시다 라고 말한 뒤에 식당을 나섰는데 그게 김정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만약 그때 김정남이 단골 식당 주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한국으로 망명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2017년 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전 세계가 정말 충격에 빠졌었어요. 맞아요. 저도 너무 놀랐고 그런데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김정남의 존재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그는 누구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김정일의 첫째 아들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아끼는 손자다. 야, 황태자. 와. 야, 진짜 빼박이다, 진짜.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도 지목을 받습니다.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内部要因があるならそれに従うべきだと思います。저런 말 하고 다니고 더 해줘 사람이? 우와, 대박이다. 자, 이 장면 전 세계에 방송이 됐죠. 이거는 그래도 저렇게 사람이 많은 한복판에서 완전. 사람 죽이는 거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놀라운 장면이었죠. 자, 김정은의 이복 형이자 이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김정남입니다. 자,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전 세계 언론인 중에 유일하게 김정남과 1박 2일 무려 7시간 단독 인터뷰에 성공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한 전문 기자, 지난번에 이만갑에 나와서도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셨던 고미 요지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왜 김정남 이야기를 오늘 이만갑이 하느냐. 오늘 놀라운 얘기입니다. 김정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는데 김정남과 직접 만나서 7시간을 이 인터뷰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최초로 진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한 사람을 7시간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거든요. 집중 인터뷰, 심층 인터뷰인데 그런 인터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7시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김정남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 7시간 계속 어려운 그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일본 문화라든가 술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번 만났거든요. 오, 네. 총 3번. 네, 처음에는 우연히 북경 국제공항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두 번째는 기자로서 약속해서 마카오에서 만났고 마지막에는 북경에서 그 고급 바에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네. 다시 삶은? 이거 다 포함해서 7시간인데 다 뭐 좀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친구로서 그 가볍게 이야기도 하고 그분의 인간성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생생합니다. 저는 동생이 저희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김정남을 직접 만났다는 게 아직도 놀라운데 김정남은 좀 인간적으로는 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친구 사귀기가 쉬운 뭐 처음에 만나도 같이 술을 마시거나 외향적인 사람. 외향적이고 개방적이고 개방. 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좀 유머 감각도 있고 저 마르트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같은 영어도 섞여서 한국말. 특별한 그 북한말 하나도 하지 않고 그 한국 사람처럼 했어요. 근데 그 해외에서 북한말 하면 그 좀 창피하다고 했어요. 네. 이목이 다들 알아내고 북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한국 사람처럼 말한다고. 근데 실은 그 한국 드라마도 잘 보고 노래도 잘 듣고 그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김정남이 뭐 혹시 뭐 어떤 드라마나 어떤 노래를 막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혹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 호텔 좀 좋아하는 호텔 좀 하는 코요태. 기자님이 쓰실 외국어도 잘 하는 사람인가요? 네, 그 놀라운 건데 그 해외에서 유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말이 제일 잘한다고. 조선 말보다 프랑스 말이 편하구나. 편하고 소통하기가 쉽다고. 러시아 말도 하고 일본 말도 하고. 그래서 어학에 소질이 있나 봐요. 고미우리 기자님께서 김정남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이 책을 출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라는 한국어로 된 책을 내셨고 일어로 된 책은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과 나 김정남 독점 고백. 근데 저는 또 이게 일어와 이 한국어의 제목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 일본어판은 아무래도 그때 뭐죠? 3대 세습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좀 더 온격한 그 표정으로 찍은 사진을 쓰고 김정일과 김정남의 관계를 집중하려고 그런 제목 붙이는데 한국어판은 제가 처음에 받은 그 이메일에 안녕하십니까 김정남입니다 했으니까 처음에 네, 이게 더 뭐 좀 친밀감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김정남입니다. 아니 진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남을 깊이 파고든 적이 없잖아요. 없죠. 아니 일본에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유 엄청났죠. 이때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말 일본에서 큰 화제.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저는 이 책을 읽은 순간 김정남 일본에서 뜨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평범한 일본인 기자한테 김정남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메일한테 대답을 하고 150통이나 이메일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 궁금증이 정말 많이 제기되고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김정남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 한 건 한 건 인사가 너무 예의 발라요. 쓸데없이 진짜 좋은 저녁 보내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 고미 기자님이 아프다고 하면 그 또 건강을 배려하는 정말 상냥한 말까지. 그래서 책을 읽고 느껴지는 그 김정남에 대한 그 인간성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인간성 살짝 매력적이에요. 고미 기자님하고 김정남하고의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는 굉장히 뭐 3번밖에 안 보셨다고 하셨지만 친구 같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믿고 이 기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속에 있는 말을 김정남이 다 털어놓는 형태로까지 이어지고 급기야 이제 대면 인터뷰까지
7시간 이루어진 게 된 거죠. 그러면 김정남하고 우리 고미유지 기자님의 첫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는지 궁금하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대박이다. 운명. 자, 고미유지 기자가 김정남과 처음 만난 건 2004년 9월 25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였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2004년 5월 22일에 고이즈미는 김정일을 만나요. 그리고 회담이 그냥 약간 엉망으로 빨리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었었고 불과 몇 개월 뒤에요. 그렇죠. 당시에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북일 협의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고미유지 기자님 포함해서 일본 취재진들이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기에서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고미유지 기자님이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김정남. 우와. 어떻게 알아보셨구나. 처음에 이거를 알게 된 사람이 저 바로 옆에 있었던 방송 기자였어요. 지금 주력에서 나온 사람이 그 김정남아 다르마군요라고 했으니까 저도 봤는데 진짜 부오빠예요. 그 얼굴도 그렇고 그 옷차림도 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그래서 제가 김정남 씨 맞습니까?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정남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다른 기자들도 다 오고 인터뷰 하려고 질문도 하고 달아갔어요. 이 차례. 저 기자님이시다. 네. 근데 저 사람도 목걸이도 하고 와이셔츠도 이렇게 열고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고 있잖아요. 네. 눈에 그렇죠. 띄게. 자신을 숨기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서 김정남입니다 하면 당황했을 것 같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죠? 너무 장난감. 비슷비슷하지만 혹시나 뭐 저기 사기꾼 아닌가.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 정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리셨을 텐데 이미 막 옷이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나 좀 알아봐주면 뭐 대답하지. 약간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네, 이제부터 그 기자하고 그 접속하고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배지를 안 없네요. 달고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우드 공항에 내려가지고 나오는 북한 사람인데 배지를 안 달고 나왔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김종남입니까? 물어봤는데 예 하고선 얘기. 그러니까 일반 외교관인 경우에는 우리는 딱 당국에서 발언하라는 대로 발언 요강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딱 발언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뭐 상관없이 그죠? 예, 김정남 편하게. 아니 그러면 저때 김정남을 따라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김정남 씨가 북경에서 뭐 급방일이 있다고 하니까 택시 타고 시내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명함을 주고 그냥 나중에 연락해달라. 나중에 꼭 연락하겠다고. 야, 그러면 명함을 보고서 그럼 연락을 한 거예요? 네네. 아 제가 기억하기에는 많은 기자들 아니고 5명 정도 명함을 줬어요. 3주 후인가 편지가 왔어요. 5명 모두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 생생한데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저한테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그 이메일을 보냈죠.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받았습니다. 놀랐어요. 근데 찍어받고 했죠. 3번, 4번. 이거 한국말인데요? 한국말. 어머, 야후 코리아야 계정. 계정이 한국 거예요. 한국 걸로 했네? 당시 야후코리아 이메일은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의 복수 이메일도 만들 수 있었고 누구나 다 한글만 할 줄 알면 쉽게 가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북한은 이메일 계정이 없으니까 없죠. 자유롭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아마 야후코리아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연락을 하신 거죠. 근데 3개월 뒤에 연락했다는 게 매우 흥미롭네요. 그렇죠. 한국말투로. 공항에서 마주쳤다고 하셨던 날짜는 9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12월이에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셔라.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런 그 이메일이 왔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끼리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그 이메일이나 그 공항에서 만난 거 기사화하냐고. 그런 거를 기사화하면 웃음거리가 될 거다 라고 해서 어떤 기자는 쓰지 않겠다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회에 기사화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기사화했어요. 근데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사 쓰지 않은 기자들은 야단 맞았다고 해요. 너 왜 쓰지 않았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고미호지 기자가 그 기사화하기 전에 김정남이 보낸 메일 이거 제가 기사화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양해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정남의 대답이 또 쿨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메일을 보냈을 때는 기사화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보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인플루언서의 기질이 있어. 이럴 경우 안 쓰면 바보란 거죠. 예. 대박이다. 이게 지금 보니까 약간 매너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김정남입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하고 친화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걸 느끼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제 그 한국 기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럼 보통은 도망가야 돼요. 남조선 기자니까. 근데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면서 뭘 원하십니까? 어떤 정보를 드릴까요? 오히려 당황하는 기자예요. 왜 안 도망가시냐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당신들 끝까지 나 따라올 거 아니냐.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뭘 원하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자기 나라를 자꾸 북한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조선이 아니라? 조선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이란 말 자체가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란 뜻이거든요. 스스로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이고 미수복 지역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김정남은 자기 나라 얘기하면서 북한 이 표현을 썼다 이거죠. 진짜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큰 거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작은 거지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얘기네요. 김정남은 이미 해외 마카오 등지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IT 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서 북한의 미래를 좀 IT로 이끌어 보겠다. 그 당시 뭐 20년 전에 IT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아까 뭐 메일에서 우리식 표현을 쓴다든가 또 이런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게 그렇죠. 거기에 좀 많이 친화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먼저 가가지고 김정남 씨 아닙니까? 네, 김정남입니다. 100m 넘게 따라가요. 또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도 못 믿겠어. 하칭한 사람이거나 이거 사기꾼 아니면 혹시라도 북측 공작에 이용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증을 하면 또 이쪽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남 씨만 알고 있는 사실을 몇 개 소개해 달라고 부드럽게 부탁했어요. 부탁했는데 잘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믿지 않으면 뭐 끝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 내가 뭐가 아쉬워요? 그래서 4번, 3번 교환하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근데 이메일 주소도 없어져.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도 황당하잖아. 아니 공항에 와가지고 연락 달라고 명함을 줘놓고서 연락 주니까 맞냐고. 근데 그 의심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보세요. 야후코리아 계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말을 전혀 안 써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남입니다. 못 믿겠어요. 이게 이메일 말투잖아. 누가 김정남으로 바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미호지 기자님은 굉장히 젠틀하지만 의심 가득 섞인 질문을 몇 개 날린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혹시 스위스 유학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 대해서 기억하느냐? 일본에서 만났던 친한 친구 이름도 좀 아느냐? 이런 검증 질문을 티 안 나게 보냈던 거죠. 그런데 김정남의 이 애티튜드가 압권이에요. 본인을 의심하는 질문이잖아요. 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괜찮지만 당신이 언급한 그 사람들의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좀 곤란합니다. 우와, 대박. 굉장히 젠틀하게 이 질문을 받아 넘긴 거죠. 사실은 어쩌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너 김정남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질문이면 이 인터뷰 안 하면 그만이에요. 김정남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인 게 일본 기자고 널리고 널린 게 한국 기자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젠틀하게 받아 넘겼다라면 김정남 특유의 어떤 좀 쿨한 성격 같은 것도 이 이메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 7번째 이메일에서 뭔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김정남에게 7번째 이메일이 왔어요. 아직도 저의 정체를 의심하는 경향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오늘로써 기자분들과의 모든 온라인 대화를 마친다는 걸 통지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의 발라요. 부디 건강하시고 유익한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뒤끝 장렬이에요. 네. 기자분들이 정체를 의심하는 자칭 김정남 또는 삐졌어. 김정남 추정 안중물 드림. 삐졌어. 김정남 추정 안중물 드림. 와 대박. 근데 유머 감각도 있어요. 단순히 삐졌네 삐졌어 이게 아니라 언론을 자기가 필요할 때 소통을 하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 애도 태우면서 밀고 당기기도 하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거든요. 결렬의 책임은 기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결렬의 책임은 기자들에게 있는 건데 그 방법도 전통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했던 건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네 남쪽 책임이요 라고 촌스럽고 승질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감이라 자칭 김정남은 오늘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여지를 남기잖아요. 이게 참 묘한 게 이걸 받았을 때 일본인 성향으로서 이 마지막 줄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주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친구끼리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도로 하는 건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또 한 번 정도 연락하고 싶은 건지. 근데 김정남 씨 마음속에서는 언젠가 언론사 통해서 자기 생각을 맞아요. 발표하고 싶다. 맞아요. 그런 회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함수를 탄 거네요. 그대로는 연락이 안 되고. 네. 오. 무릎 밑에 가는 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김정남이라는 인물은 그 여느 북한 고위층과는 좀 다르다.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남은 외부와의 연기가 완전히 차단된 관조라는 데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관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또 자기 또래의 아이들과 친한 애들도 없고 그렇게 고독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관조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례로 한국으로 망명한 이한용이라는 김정일의 초조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조카가 쓴 로얄 패밀리라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느 날 김정남이가 그 한국 TV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나오는 걸 보고 저 사람 내 앞에 당장 데려다 놓으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물색을 해서 현장을 시켜가지고 들여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주 선생님은 좋아했구나. 예. 공남을 이렇게 하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TV를 보는 과정에 한국 문화에 많이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접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송혜림이. 이 송혜림이 가문이 다 서울 출신입니다. 어머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서울 말투가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박 대표님 이게 일본에서 김정남은 어떤 이미지예요? 솔직히 노미 기자님이 책이 2012년에 나왔잖아요. 그때까지는 2001년 디즈니랜드 놀러 온 방탄 아들 이미지. 방탄 아들. 네, 그때 막 패션도 엄청 뭐 무슨 나무꾼 패션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 당시에 뭐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한다는 소문이 이미 많이 나 있었고 나리타 공항에서 잡혔을 때 뭐 디즈니랜드 아들이랑 놀러 오기 위해서 왔다는 그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이제 겸손함이 없고 그땐 정말 안 좋은 이미지였어요. 노미 기자님의 그 내신 이 책을 읽고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의외다. 그렇게 뻔뻔하고 예의 없는 놈이 사실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냐. 이 갭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재밌다고 느낀 거예요. 일본어로 그 김정남의 정남을 발음을 하면 마사오거든요. 정남이? 네, 마사오. 네, 마사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뒤로부터는 마사오 숨은 팬클럽 이런 것도 대박이다. 그러니까 팬들 나 숨은 마사오 팬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유명인들도 생겼고 대박이다.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되게 상식적이고 의리도 있고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나쁜 사람 아니잖아 마사오. 그런 분위기가 네, 갑자기 이렇게 이미지가 변화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저 책을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처음에 읽을 때는 약간 망설여졌거든요. 남자 둘 이메일을 내가 왜 보냐고. 남남간에. 남남간에. 남녀는 또 몰라. 남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이 그렇네요. 재밌어 봤자 했는데 의외로 재밌어요. 야, 이게 정말 글을 잘 쓴다. 맞아요.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저와 같이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많아요. 그래서 김정남 마니아 덕후까지 생겨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김정남의 인기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였냐. 어느 정도라니. 관련 일본 잡지를 입수했거든요.
바로 저 잡지인거든요. 제목부터 김정남 일본에서 인기 폭발의 비밀. 진짜네? 김정남인지 일본어를 잘 몰랐지만 뭐 자기 얼굴이 나왔다는 걸 보고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간종 많네 진짜. 아니 저기 박형수님, 저 무슨 내용인가요 일본어로?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강렬한 임팩트, 자유인을 만끽하는 북한의 왕자. 그러면서 이제 숨은 팬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북한 사람, 가장 술을 같이 먹고 싶은 남자 넘버원, 막 그런 부제목들이 막 달렸고요. 맞네요. 그리고 만약에 김정남이 북한의 리더가 된다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당장 돌려줄 것 같다. 뭐 그렇게 말하는 친근하게 느끼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김정남의 패션을 일본의 최고 패션 전문가가 김정남의 패션의 취향은 네 종류다. 이렇게 해서 또 기사를 분석을 한 냈는데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게 A가 이제 영국 신사풍을 좋아하는 머버리 같은 패션을 좋아하고 B는 랄프 로렌 하나로 승부를 거는 캐주얼 패션. 그리고 C는 미국의 IT 부자 스타일을 또 좋아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돈내 건달 깡패 벼락king 자펑. 돈내 건달 깡패 벼락king 자펑.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누고 또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류 뭐 문화 핫장가 그 사람이 김정남 씨한테 사람들이 끌리는 그 비결은 프린스의 우아함과 조금 적당히 탄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귀엽다, 가와이라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김정남 씨를 테디베아나 스누피로 비교하는 그런 테디베아. 이 책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고 또 일본에서는 또 누군가 바람 잡히면 푹 이렇게 인기 올라가고 관심 갖는 그런 바람이 또 있어요. 아, 네. 그런 거는 상상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기 배우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스타가 되는 스타. 결국은 사람 하나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연락이 두절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재회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책도 나오고 막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재회했느냐. 재회한 장면도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이에요. 네. 앞서서 연락이 끊긴 게 2004년 12월이었잖아요. 그로부터 6년 뒤 2010년 10월 22일 고미호지 기자님에게 의문의 이메일이 한 통 옵니다. 와, 2010년? 발신인은 바로 김정남. 저는 내년도 2011년 10월 10일 북한의 3대 세습 일주기를 맞으며 선생이 저와 했던 서면 인터뷰를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요청 사항을 넣어요. 이 이메일을 보낸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2010년 10월 31일이잖아요. 이 이메일을 보내기 딱 한 달 전, 그러니까 2010년 9월 28일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3회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공식 후계자로 등극한 날이에요. 맞아요. 그날 기억해요. 그리고 10월 10일엔 공식 석상에 김정은이 데뷔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데뷔하자마자 김정남이 6년 만에 고미호지 기자에게 이메일을 연락해서 지금부터 1년 뒤 김정은 집권 1주년 때 나와의 인터뷰를 터뜨려라 라는 요청을 이메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저 시점은 이미 이복 동생에게 본인의 왕좌를 뺏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 끝난 거예요, 후계 구도에서. 그런데 왜 하필 그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도 1년 뒤에 공개하라고 했을까? 이게 퀘스천인 거죠. 이건 애매하다. 이거는 여기서 방법은 나는 그냥 한량이다. 난 그냥 술만 먹고 난 놀 테니 걱정하지 마라. 바보로 그냥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나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뭐 이렇게 동생이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 나 사실 지금 분통이 터진다. 나 억울하다. 내가 진짜다. 원래는 나다. 이렇게 막 규명을 하던지. 그게 아니고 지금서부터 1년 동안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죠. 이야기를 쌓아서 모아서 나중에 터트려달라. 이거는 전략적이기도 하고 의도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6년 만에 누군가가 이메일을 보내요. 근데 그 인물이야.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내고 기자님한테만 보낸 거야? 네, 6년도간 계속적으로 기사 썼어요. 그 잡지에다가 또 한 번 만나고 싶다. 만나면 이런저런 저런 질문하고 싶다. 두세 번 정도 기사 쓴 것 같은데 그 기사를 그 평양에서 번역해서 봤대요. 그래서 고민 기자님은 자기의 그 감심이 있고 잘 이해해준 사람이다라고 믿은 것 같아요. 네. 그 차이점이 좀 있다고 하고 좀 넓게 질문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개방, 중국과 관계, 일본과 관계, 납치 피해자 문제, 사생활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유작 관계라든가 좀 민감한 사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놀라워.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이메일을? 거의 매일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제가 그때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 동료들이 혹시나 그 여자친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소문이 했고 그 사람이 여자 관계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열심히 이메일을 보내는 거 보통 아니다. 그래도 그 아무래도 이메일만으로 그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 기자로서 직접 만나서 대화해야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가야 된다. 근데 약속하려다가 다음 주에는 바쁘다, 다음 달은 바쁘다 계속 거절한 거야. 그리고 계속 약속하자고 만나자고 집에 근처까지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 마지막에 동의했어요. 그 마카오에서 만나자.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거는 이해해달라. 그렇죠. 마카오에 당시 김정남이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었던 우리 고미 기자님이 마카오로 가겠다. 직접 대면 인터뷰를 제안한 거고요. 그때 날짜가 2010년 11월 14일이었어요. 바쁘다 즉답을 피하던 김정남이 마침내 반응을 보인 게 10여일이 지나서 이메일 답장이 온 겁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26일 답장을 저희가 한번 캡처했어요. 메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도 하죠.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반영해 동생에게 한마디 내가 해줄 수도 있다. 지금 막 등극한 김정은을 동생이라고 지칭하면서 내가 동생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어. 근데 앞에 전제가 뭐예요? 내 동생은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애야. 그렇네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밑에 조건을 달아요. 다만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만났다는 건 함구해 주셨으면 한다. 오래전부터 메일로 연락하다 마카오에 오셔서 제가 자주 다닌다고 소문난 곳에 가봤더니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이메일 안에는 김정남 특유의 대담함과 신중함이 동시에 다 담겨있어요. 그렇네요.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면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연평도 사태는 북한 군부가 자신들의 위상과 존재 이유,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지른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메일이 오기 며칠 전에 이제 연평도 포격 사태가 일어났고 거기서 우리 군인과 민간인 포함해서 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도발이다. 북한의 도발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북한의 군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부친은 늙으셨고 후계자는 어려서 고모부는 군 경력이 전무해. 어머. 3명을 다 비판하고 있어요. 김정일, 김정은, 장성택. 장성택은 당시에 이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노동당 사업만 하던 사람을 북한군 대장으로 갑자기 임명해가지고 군복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남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군 경력이 전무한데 어떻게 군부를 장성택이 천하의 장성택이라도 통제하냐.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진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걸 보면서 지금 완전히 김정은을 들이까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 자체는 북한도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죠. 해킹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정보기관들이 이메일 같은 건 다 공개한 채로 보내는 거나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가 이제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일이 귀에 들어갔다. 그 후속 처리는 얘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을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거예요. 유 대사님도 그 당시 같았으면 예가라는 표현도 못 쓰시죠. 예가가 다 손가락 잡아주시죠. 예가 아니라 예를 갖춰서 하죠. 예가. 부친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근데 이때 후계자로 이제 지명이 됐을 때 26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고 이래서 이 당시에 사실 해외에 나와 있던 북한 빨치산의 2, 3세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을 좀 깔보는 분위기는 있었어요. 김정은 뭐 애가 어린애가 뭐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만 해도 이제 좀 얕보는 이거였는데 김정남의 인식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김정은보다 13살이나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까마득한 정말 애기 막내 동생, 이복 동생 이 정도로 생각해요. 무시하는 발언, 뼈 때리는 비판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던 그런 김정남인데요. 고미호지 기자님이 굉장히 공을 들이시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취재원도 보호를 하면서 공을 들이신 결과 7년 만에 드디어 단독 인터뷰를 쟁취를 하게 되셨네요. 그래도 북한의 그 로얄 패밀리를 직접 만난다는 그 부담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셨는지. 당연히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나도 용기가 없으니까요. 같이 가자고. 아내가 지켜주는 무서운 데는 와이프랑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요? 생각해보세요. 와이프가 제일 무섭지. 그럼. 맞습니다. 무서운데 와이프랑 같이 가면 안 무서워. 나하고 이제 비교하면 훨씬 강하고 성격이 강하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같이 가자고. 우리 와이프한테 나를 도와주면 홍콩에서 목걸이 사주겠다고. 그 기꺼이 가겠다고. 일이가 있어요. 인터뷰 끝나니까 2개가 필요하다고. 고생했으니까. 사모님이 2개를 달라고? 2개, 3개 정도는 그 가치가 있다. 목걸이를 위해서 가졌나. 그러면 자 이제 사모님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카오? 네, 마카오 그 고급 호텔 로비예요. 또 스위트룸 그 예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만나자고. 로비에서 만나자고요? 로비에- 방이 아니라? 네.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좀 편하다고. 오히려? 네, 오히려 편하다고. 우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커피숍은 그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좀 왔는데 김정남 씨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공항 아닌가. 그 김정남 씨 보호하려고. 그럼요. 2011년 당시에는 이 중국이 만에 하나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했어요. 북한에게 암묵적으로 김정남 검들지 마라. 내 땅에서 검들면 우리 중국에 대한 도전으로 알겠다라는 굉장히 고압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중국이 혹시 모를 유고 사태에 대비해서 김정남의 신변을 보호했다는 거죠. 김정남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오 호텔 로비 공개된 커피숍에서 본인을 보호하는 중국의 정보요원들, 공안들이 지켜주고 있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아니 김정남과 이게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이메일로 나눴던 대화보다 어떻게 실제로가 더 편했나요? 네, 그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는데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 상대 세습에 대한 그 비판적인 그 의견도 들어주고 그래서 놀랐어요. 아마 마음속에 그 결심이 한 것 같은 그 사람한테 다 말하겠다 그런 거를 그 결단해서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 녹음해서 사진 찍고 영상도 찍고 그 보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마음속에 언제 화가 나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인터뷰 몇 시간 할 수도
상상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100개 정도 준비하고 계속 들고 그 이게 뭐냐. 아, 그럼 아버지 김정일과의 관계도도 좀 물어보셨나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지만 아버지한테 그 애정 많이 받았다. 사랑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굉장히 아꼈다라고 했으면은 아니 큰아들이 나한테 권력이 와야죠. 근데 이거는 나한테 안 오고 김정은에게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팀을 못 만든 건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속사정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만갑에서 고미요지 기자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고미요지의 마카오 시크릿 코드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불법이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말자.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당당하게 또 나와요. 맞아요. 아, 너무 천진난만해. 구성애가. 엄청난 사건인데 뭐. 야, 이거 참기 어려웠겠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싱가포르를 출발해서 이제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남과 자녀들이 이제 내립니다. 가족들이요. 그런데 이제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하려다가 딱 걸려요. 아이고. 어느 나라였냐? 도미니카 공화국의 합법 여권이 아니라 위조 여권 가지고 입국 심사를 하다가 딱 걸리죠. 어디서 왔냐? 이 위조 여권 아니야. 그때 처음에는 한국인이다. 안 통하니까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토를 해버려요. 솔직히 나 김정일의 아들인데 오 마이 갓. 그럼 여기 왜 왔냐? 다 아시다시피 애들이랑 도쿄 디즈니랜드 가려고 하니까 망신 삐 망신이죠 진짜요. 저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물론 그 아버지 이제 김정일과 김정남이 그 전부터 이제 약간 정치적 노선이 달라가지고 치고받고 약간 알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얘 내 후기자 못 되겠다 해서 아웃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2001년도잖아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겪은 지 그 직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북한의 이미지가 최악인데 사실 일본에서 화제가 된 거는 동행하는 여성들의 옷차림 같은 게 정말 크게 보도가 많이 됐는데 뭐 그 여자분들 그 옷차림이 다 뭐 명품들이었대요. 뭐 왜 가방은 루이비통 신상이고 또 신발은 뭐 프라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샤넬 금 목걸이를 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일본의 나리타 공항 입국하다가 이제 억류됐을 때도 뭐 식사 비용으로 이렇게 배달을 해서 먹는데 뭐 10,000엔 그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낸 다음에 뭐 거스름돈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갑에도 물론 여행을 위해서 뭐 단단히 가족 여행이니까 두둑히 가져갔겠지만 엔화 달러 이런 게 두둑했다. 일본 사회 전체적으로 완전히 너무 화가 났어요. 솔직히 너무 한심하다. 어떻게 그거 걸린 것도 걸렸네 막 그런 표정으로 뻔뻔하게 너무 태연했어요 태도가. 그래서 일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또 일본어로 마카무스코 뭐 노라무스코 방탄 아들이라고 그런 말이 방탄하다. 심볼 같은 사람이다. 김정남은 그 당시에는 정말 최악의 이미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장남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전 세계 언론에 도배가 된다. 김정일이 정말 대노할 만한 일이었죠. 자, 그럼 이게 후계 구도에서 탈락한 결정적 사건이었을까요? 과연? 그렇지 않을까요? 또 있다고?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국 방송 최초 공개입니다. 마카오까지 날아가서 김정남을 만나고 온 고미요지 기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직접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영상. 드디어. 본인의 도쿄 디즈니랜드 밀입국 사태에 대한 김정남의 육성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이 영상 보시죠. 대박이다. 아버님 이번 행동에 대해서 기분이 아 이거 궁금하다. 이거 진실로 들으면 어떻게? 물론 지 운명이 바뀌었다고까지는 말하는 것은 좀 너무 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사고를 저질렀으니 아무래도 부친의 노여움을 차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뭐 저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말도 처음 듣는 거야. 그 말도 아니에요. 완벽한 소원. 완전 그렇네요. 육성 공개하면 큰일 났다. 이번 좀 공개했지 않습니까? 불감스러운 생각이 없습니까? 그때로서는 저 일본 정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저 일본 그 관계 당국자들은 그래도 이제 원로가 처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 공항 관계자나 또 보안 관계자들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버스에다 커튼도 치고 이제 이바라키에서 나리타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그래도 그 경호와 그 모든 것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제 일본 한국에서. 그 점은 저도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버스에서 이제 트랩을 오르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그 언론은 이제 제약을 할 수가 없다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체계. 김종남 씨가 좀 이해해달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만 이렇게 잘 했던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하다 그러고 그때 그렇게 동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점으로서는 뭐 일본 정부도 당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정도 생각합니다. 무모하고 이제 철없는 행동을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계속 지금 미안한 마시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격 좋다. 웃으면서 성격 좋아. 충분히 이해한다고. 야. 아니 이분 만약에 저기 육성 공개했으면 북한 사람들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랑 완전 다른 말을 했으니까. 출신이 아니다. 예, 이게 북한 출신 아니다 그랬을 정도로 가짜다. 예. 아니 이 김정남이 이렇게 제대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건 좀 처음 봤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밀국 그 사건이 별 타격이 없었다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소문이 조총련을 통해서 흘러 나온 거를 들었는데 사실 조총련 내부에 김정남이 일본을 방문을 하면 전담하는 전임 일꾼, 전임 담당자가 있어요. 근데 그날 나리타 공항에서 잡혔을 때도 나리타 공항 주차장에서 둘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연인 게 또 다른 조총련 담당자가 그 같은 날 다른 일 때문에 평양에 있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불같이 화를 내고 그 담당자를 불러냈대요. 내 아들을 국제적인 망신을 줬고 뭐 장난감 취급하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다음 날 그 사람은 북한에서 쫓겨났고 그 조총련 일꾼은 평생 두 번 다시 북한 못 들어갔다고 어머머머. 아니. 합니다. 화 엄청났어. 그 여권을 제대로 줬었어야죠. 그 위조된 여권. 사실 그 당시 북한이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일본을 비롯한 소방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1년이다 하게 되면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소방 나라들하고 크게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조 여권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위조 여권은 또 통일전선부 산하에 3.14 연락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3.14 연락소가 기본적으로 이 위조 문서를 만드는 부서거든요.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종일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김종남이뿐 아니라 아들인 김금솔이 그다음에 그 와이프인 신종이
뒤에 있는 또 이 여자 한 분이 또 4명이 몽땅 다 위조 여권을 가지고 가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국가적인 망신으로 됐다고. 아니 이게 제가 아는 김정남 아들은 한솔이라고 김한솔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생긴. 근데 금솔은 또 김정남이 아무래도 여성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이프가 4명이 있었거든요. 이거 유전인가요? 그래서 이제 정식 결혼한 여자가 신종이거든요. 이 신종이한 데서 난 족자가 바로 김금솔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그 여자. 족자가 김금솔이고 김금솔이보다 2년 위인 그 김한솔은 사실 초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자거든요. 먼저 낳았지만 소자입니다. 기본 북한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가 있거든요. 근데 김종남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편안하게 이 여성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저 여성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김종남이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이 사건 조금 이상한 게 당시 위조 여권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에 들어온 북한의 고위층이 뭐 김정남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고위층들은 뭐 치료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위조 여권을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성택 같은 경우에도 아예 위조 여권 들고 와가지고 경제 시찰을 쫙 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일본 정부라고 몰랐을까, 정보부라고 몰랐을까, 공안이라고 몰랐을까 다 알면서 묵인하는 건데 이거 뭔가 이렇게 노출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같이 믿지 않는가. 어쩌면 정말 배후에 어떤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노출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진중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당시 많은 언론들이 의심하던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해외에서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고용희 소생의 자녀들이 2000년이 돼서 평양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시점이고 김정남이 이제 아버지의 눈밖에 서서히 나면서 너는 좀 자본주의 물먹은 것 같아 이러면서 밀려나는 이 시점에 고용희는 이제 이때쯤 완전히 야망을 자기 아이들로 대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주목했던 거는 이제 바로 고용희가 조총련 출신이에요. 일본과 커넥션이 있었고 뭔가 닿을 수 있었고 고경택이 비록 몰락한 사업가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조총련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목소리로 낼 수 있던 사람이니까 고용희와 그 수하 세력들이 김정남을 완전히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획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 입장에서 나는 결정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난 밀려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정남은 계속 해외를 떠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외를 떠돌았죠.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와 아들을 멀어지게 했을까? 지금 이게 궁금하잖아요. 김정남 생각은 도쿄 디즈니랜드 사건이 결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마카오 시크릿 코드 2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와 아들의 경제관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라는 겁니다. 예. 김정남이 고미요지 기자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목을 선명하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북한이 이 중국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혁 개방을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자신의 이 경제관이죠. 소신을 밝힌 거예요. 거침없이. 어릴 때 김정남이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스위스의 자본주의, 이 시장의 개방감 이런 것들을 김정남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거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였던 김정일에게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직언을 한 겁니다. 아버지 이게 너무 폐쇄적입니다.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김정일이 대노했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가장 금기시했던 단어가 바로 개혁 개방이었기 때문이죠. 김정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자본주의 청년으로 성장해서 북한에 돌아간 이후 그때부터 부친께서 저를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라며 아버지와 틀어진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제가 자본주의에 물이 들었다 라는 판단을 김정일이 했다. 그 이유는 경제관 때문이었다 라는 대목이었던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들 저 가업 승계하라고 MBA 보내고 해외 유학 보내놨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사실 셰프가 되려고 제가 독립 영화를 찍기 위해서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 가업 승계 구상과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내가 못 참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고미유지 기자님 그러면 실제로 이 김정남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 좀 많은 대화를 좀 하셨나요? 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그 김정남 씨가 주요시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1989년 12월에 처음에 중국에 갔다고 하고 1995년도에는 그 중국 내를 그 돌아보고 그 개혁 개방 현지를 봤다고 해요. 중국 정부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네, 북한을 개방하려고. 근데 아버지가 좀 화가 난 거죠. 우리나라가 망가질 거다. 저러대는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의견이 다르고 관계도 나빠지고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미호지 기자님의 마카오 시크릿. 세 번째, 김정남은 개혁 개방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영린을 건들고 말이야. 일부 다쳐. 일부 다쳐는 김정일도 하는 거라 괜찮아. 집안 내력이 돼서 괜찮아. 저기 김정은이나 저쪽 고용희 쪽을 좀 싫어했거나 좀 티를 냈거나 조금 더 비슷해요. 거의 나왔어요. 뭐지? 자, 다름 아니라 하고 다녔나? 북한의 3대 세습 자체를 비판한 거예요. 야 이걸 個人的には三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 와 너무 세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독재 세습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미호지 기자님한테 마카오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중국의 마오쩌둥도 세습은 안 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3대 독재 세습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도 놀랬죠. 좋은 얘기죠. 네, 아버지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제 극대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2008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내 아들을 급히 후계자 자리에 앉히고 26, 7된 애를 후계자 만들려고 지금 막 애쓰고 있는데 밖에서는 밀려난 장남이 아버지 3대 세습 안 돼요. 정은이한테 주는 거 반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아버지가 더 참을 수가 없고. 너무 세게. 제가 볼 때는 김정남이라는 인물 자체가 권력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권력 의지가 있으면은 저렇게 행동 안 하거든요.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고 만약에 정말 권력 의지가 있었으면 참고 들어가서 세습한 다음에 자기 세력을 아마 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정일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북한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사람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사람을 서서히 심어가면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보면 사는 방식을 봐요 지금. 이런 학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길바닥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자본주의 날라리 인류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거를 어찌 보면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바른 소리를 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본인이 황태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전면 부인하고 그리고 3대 세습도 필요 없다. 거의 이런 노선으로 보여져서 이게 정말 본심이었을지 이런 말 자체가 믿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그분이 그 오랫동안 서양 세계에서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에서 그 세습은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민이 선택하는 거 아니라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한테 주는 거 그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도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는 자리에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갔다는 거 질투심도 있을 거고 나는 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김정남의 이 말은 3대 세습을 반대했던 말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남이 제거되고 나서 그의 아들
김한솔의 이제 과거 인터뷰가 뒤늦게 회자됐던 적이 있어요. 공개됐던 게. 김한솔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언젠가 장성에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저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는 데 나의 역할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부친과 가까웠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이 북한의 답답한 갇혀있는 체계와 3대 세습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비판들을 김한솔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김정남이 기자님에게 했던 말은 진심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됐어요. 그럼 김정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정남 씨는 그 3대 세습에 반대했죠,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아버지 그 건강 상태도 있고 그 나라도 힘든 상태였어요. 식량난도 있고 국제적인 그 경제 제재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게 뭐 아픈 얘기잖아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자, 그래서 김정남은 김정은에게 남긴 당부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대박이다 이게. 어머머머. 저는 항상 동생이 북한 주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저희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도량이 있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이게 와. 평양에 있는 이제 권력을 가진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봐. 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김정은의 입장은? 기분이 안 좋죠, 아마. 그렇죠. 저기 동생이라는 표현도. 해외에 있는 그런 형님이라고 해도 그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근데 이 언급 자체는 김정남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전 발언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하고 뭔가 화해의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그러려면은 사실 많이 늦었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새로운 조선의 지도자께서 조선 인민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될까 말까인데. 제가 보는데 말은 저렇게 해도 김정남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질투심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김종일은 장남이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그러니까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후계자로 된 다음에 이제 자기 이복 동생인 김평일을 해외로 내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김종남이도 장남이 아니에요. 근데 자긴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로 되지 못했고 김평일이처럼 해외를 떠돌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3대 세습을 반대한다고 해도 김정남이 입장에서는 아마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한 막내 동생 김정은에 대한 질투심이 아마 내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안 놔둔다고 하잖아요. 더 심한 건 형제들 사이였어요. 형제의 난. 이방원 봐봐요. 맞아요. 동생들 다 죽여버리는 거. 와. 예전에 그 이슬람 제국에는 아예 법이 있었어요. 진짜 법이 뭐냐면은 형제 가운데서 누가 왕이 되죠. 왕이 되면은 나머지 동생과 형들을 합법적으로 다 죽여버렸어요. 합법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랬다고? 그런 법이 있었어요. 다 죽여버려요. 이제 3대 세습 얘기는 기사 내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연락은 계속 했어요. 진짜 했는데 그 기사 제가 쓴 기사 다른 그 언론사도 비슷한 기사 썼는데 그 북한에서 경고가 왔다고 하니까 한동안 조용히 살고 싶다. 그렇지만 계속 연락하자고 그 위태로운 상태가 되니까 저도 뭐 생각해서 천천히 커뮤니케이션 하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정남에게 온 메일이 그때 이메일이에요. 2011년 4월 2일인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숙하려나 보다는데 그 뒤에 보세요. 진심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부족한 쪽과 가타부타할 생각 없습니다. 이거이라고 이제. 그 밑에가 뭐냐면 도리어 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 원고 게재하는 그 시점을 북한이 좋게 바뀌는 날. 야. 먼저 2011년에 자기 아버지 죽고 그 동생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이제 김정남의 인생에서 큰 태클은 뭐였냐면 이제 장성택이 처형당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김정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들같이 챙겨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돈도 보내주고 무심양령으로 도와줬는데 이제 장성택이 처형 당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뭐라고 할까 돈줄이 끊겨버린 거죠. 구미 기자님이 김정남과의 연락이 아쉽게도 2012년 1월 새 인사를 끝으로 연락이 끊깁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모처럼 김정남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요.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습니다. Kim Jong-nam, the half-broth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murdered in Malaysia on sudden Monday. and mysterious death of the half-broth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आशा 김정남 उनने अपने भाई किम जोंग नाम 사람 많은 곳을 안전하게 생각하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어머머, 또 나만은 또 왜 거기? 이 말레이시아는 진짜 곤란해진 거예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만 사실 친분이 있으셨고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 어떻게 보면 우정을 나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월을 나누었던 우리 기자님께는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밤 10시쯤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 소식이 왔냐고. 김정남 씨가 암살을 당했다. 뭐 처음에는 좀 충격이라기보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름아 생각해서 그분도 뭐 좀 많이 경계했으니까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울었어요. 네, 밤 늦게까지 울었고, 근데 그 원인은 뭐냐 많은 사람 물어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그 보도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좀 그거만이 암살 당했다는 거는 좀 제가 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민감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도 그 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해서 요청해서 한 인터뷰니까요. 예, 그래도 저도 책임이 있다 그런 책임감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미 기자님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정말 뭐라 그러죠? 그 분위기가 얼마나 거기서 하나하나의 질문에 정말 성실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너무 괴로우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김정남을 그래도 호감을 가졌던 일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미 기자님한테 너가 그 책을 안 썼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쿠웨이트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TV로 김정남 암살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특대용 사건과 관련된 그런 지령들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이제 만약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다 하게 되면 뒤처리하는 거는 100% 다 외교관들이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였던 강철 대사가 있는데 제가 2018년에 가서 평양에 들어갔을 때 그 강철 대사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강철 대사가 하는 말이 아니 자기는 뭐 암살조가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서 자기는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방향대로 활동하라 해서 계속 그 방향대로 활동했는데 뭐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래서 추방당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1년 후에는 또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 북한 대사관 전원이 또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말레이시아 대사관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북한 대사관 사람들도 다 내쫓은 그런 케이스로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김정남이 왜 이렇게 방심했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그때 이제 저희 탐사 보도를 했던 게 이 김정남 암살의 배후에 대해서였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김정남은 항상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때는 방심했을까? 홀로 수행원도 없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김정남의 신변 위협과 암살 소문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끝없이 김정남을 따라다녔어요. 이게 소문일 수도 있고 실제 암살 기도였을 수도 있어요. 김정남에게. 실제로 2010년에 마카오에서 평양에 있는 김정일에게 팩스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 암살 사건 이후에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낸 팩스 내용이 뭐였냐면 얼마 전 저와 제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조리 살생부에 올라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 혁명 위협을 이어갈 후계자 반열에 선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까마득한 동생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잡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나에겐 권력이 없다라는 걸 강조한 내용의 편지죠, 일종의. 그걸 팩스로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에게 SOS를 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가 이 두 형제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 모르셨을 것 같지도 않은데 김정일은 그럼 일부러 모른 척한 걸까요? 김정일이 그 권력을 세습받았다기보다는 투쟁으로 권력을 쟁취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주변의 수많은 경쟁자들을 다 해치고 자기 권력을 스스로 쟁취한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북한의 권력 구조를 다 알았을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자기 막내 아들이 장남 김정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김정일이 이제 생전에 이제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김정은에게 정남이는 원래 착한 애니까 좀 불쌍하게 좀 봐줘라 라는 말도 남겼고, 또 네가 장성택을 싫어하는 건 안다. 하지만 네가 40살 될 때까지는 장성택을 좀 살려줘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권력을 다 막내 아들에게 남겨준 이후에 네가 다 권력을 잡았으니까 됐고 제발 불쌍한 정남인 좀 살려달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죠. 아버지한테 불효했네. 안 죽어도. 그러면 김정일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 후에는 좀 불안감이 커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 보호 해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세상을 떠났으니까 뭐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불안감에 그 속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김정남은 이렇게 암살 시도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는데 왜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녔을까요? 김종일의 아들인 김정남이 한국으로 망명한다? 이거는 파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의 얼굴에 목칠한다는 그걸 떠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다가 또 뭐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외교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아마 받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단지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자님, 그러면 이 김정남에게 이 한국 망명 생각을 혹시 물어보신 적은? 이것까지 물어봤으면 정말 망명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물론 그 질문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김정남 씨 그 말을 따르면 한국으로
만명하면 전체적으로 이용당할 거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정부가 요청하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그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게 싫다고 해요. 오히려 지금 같이 북한 내부에 있지 않고 그 외부에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연스럽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를 나한테는 성격이 맞는 방법이다. 그게 제일 편하고 아마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를 가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말레이시아에 김정남 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어떻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지 암살을 당한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같이 공항 가서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면목을 폈습니다. 네. 마음이 안 좋으셨겠다. 결국 2017년 47의 나이로 이 암살을 당한 김정남입니다. 생전에 그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김정남의 마지막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제 정세와 지역 정세 속에서의 북한이 처한 위치에서 외자를 유치하기 불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구나. 저희 고모부인 정석택 씨나 또 그 외에도 여러 그 경제 박식한 관료들이 계시겠지만 제 보기에는 아무리 그 분들의 노력이 크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처한 정세 그리고 주변국들의 현황을 볼 때 2012년까지 경제 강국을 일떠세우기는 아주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간 논의식도 그러면 계속하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메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핵을 개발한 국가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핵을 포기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대박. 김정남도 알았던 걸. 북한의 국력이 핵무기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포기하는 거나 같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제 지원을 위해서 핵을 포기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얘기한 게 다 맞네요, 지금. 정확하죠. 저 때가 2011년도였으니까요. 2011년도에 김정남도 예측한 게 저거예요. 북한은 핵 포기를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7년 뒤에 2018년에 북한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앞선 7년 전에 김정남은 북한의 경제 상황의 취약성과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정남의 암살 이후에 주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목받은 사람? 아들. 금소리, 한소리? 둘 중에 누구? 한소리죠. 그 김한솔 씨 이야기하면 그 제가 생각이 나는 거는 김정남 씨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 자기 그 아들을 아주 우수하고 자기하고 생각도 같고 신뢰할 만한 아들이다. 기대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정남이 암살된 후 전 세계의 시선은 김한솔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아, 이게 지금 침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들어가셨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How he became a dictator. I've always dreamed that one day I will go back and make things better and make it easier for the people there. I also dream of unification. 위험하네요. 보세요. 지금 이 적장자의 피는 누구에게 흐르고 있죠? 주애입니까? 한솔입니까? 한솔이죠. 한솔이죠. 적장자의 피는 한솔이에게 흐르고 있죠. 굳이 비교하자면. 김정은에게 지금 아들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예요. 네. 그리고 김한솔은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아버지가 제거되고 암살되고 3주 뒤에 너튜브에 4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어요. 본인의 패스포트까지 공개하면서 유창한 영어로 당황하지 않고 나는 여동생과 어머니와 같이 있다라는 영상을 공개했어요. 김한솔의 의지일 수도 있고 김한솔을 구출한 세력의 뜻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북한의 손에 닿지 않는 강력하고 든든한 곳이 김한솔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다는 추측은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암살되기 전 2012년 17살의 나이에 방금 보셨듯이 핀란드 방송에 출연해 보스니아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똑똑하고 똑소리 나는 얘기로 본인의 소신을 당차게 인터뷰하잖아요.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삼촌을 독재자로 거침없이 표현하면서 나는 언젠가 북한에 돌아갈 겁니다. 그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침없이 삼촌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죠. 만약에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김정은이 만약에 유고라도 당한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에서 김주애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보호하에 김한솔이 장성해 있을 때 국제사회에 김한솔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이거 북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망명 북한 고위 인사들을 이제 장기간 이렇게 추적을 하는 이 경험으로 보면 미국 CIA 중앙정보국이 아니면 이렇게 철저하게 8년간 완전히 신변을 은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네요. 사실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도 미국으로 망명을 했지만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김정남의 이모인 성애랑 모녀도 프랑스로 망명했지만 결국 CNN에서 그때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준하는 철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유사시에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제 나머지 안락한 삶을 사는데 김한솔 같은 경우에는 95년생입니다. 올해 이제 30살이고요. 뭐 국제적인 학교들을 나와서 파리 정치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고 이래서 본인이 그냥 아마 은둔해서 사는 삶을 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를 죽인 김정은을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또 제거하기 위한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서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니, 고미호지 기자님. 이렇게 보자면 북한이야말로 제거해야 될 대상 거의 앞순위에 있는 게 한솔이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김주애를 내세우고 후계자로 하려고 하는 도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김한솔 씨가 나타나면 북한 입장도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일 민감한 시기에 그 어떤 발언하려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분이 그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좀 유튜브에서 나타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때 저도 한번 만나서 교환했던 이메일 이야기라든가 같이 술을 마셨던 데 오갔던 이야기라든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아빠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아빠 이야기를 하고 싶고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그 아버지한테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일본 기자가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나하고 만나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탈북 6년 만에 핵폭탄급 기밀을 공개하셨습니다. 36국에서 관리하는 돈은 사적 비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비밀입니다. 임시 일가의 사치품을 비롯해서 캐비오라든가 상어 지느러미 움직이는 돈이 수백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 장군님 잘 사네. 저놈은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화형시켜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화형? 예. 김정철이 후계자로 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적이었거든요. 때때 말랐더라고요. 뽀드라지 같은 게 잔뜩 나 있더라고요. 이건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Channel A